불굴의 영웅 치우. 이 구리머리, 쇠 이마에 모래와 돌로 된 밥을 먹는 대장장이 형제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황제가 염제와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신들의 세계에서 패권을 잡았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판천의 전투는 오히려 훨씬 더 큰 전쟁의 서곡에 불과하였으니 그것은 염제의 용맹한 동맹인 치우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치우는 지금의 중국 산동성 일대에 거주하던 구려라는 신족의 우두머리였다. 치우는 형제가 많았다. 기록에 따르면 72명이라고도 하고 81명이라고도 할 정도였다. 이 치우 형제들의 모습은 거의 로봇 군단의 그것이었다. 아니, 사이보그 인간이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들은 모두 구리로 된 머리에 철로 된 이마를 하고 모래와 돌을 밥으로 먹었다고 했다. 또 그들은 동물의 몸을 하고 사람의 말을 했다고도 한다. 특히 중국의 역사서에는 주로 아주 흉악하고 못된 괴물의 형상으로 그려진다. 아마도 치우와 그 형제들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그들의 용감하고 강인한 성품 때문이리라. 치우의 생김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가 8개의 팔다리에 2 이상의 머리를 지녔다는 설도 있고 사람의 몸과 소의 발굽에 4개의 눈과 6개의 손을 지녔다는 설도 있다. 또 그의 귀 및 털이 칼날과 같고 머리에는 뿔이 돋았다는 설도 있다. 소의 발굽을 했다거나 머리에 뿔이 돋았다는 설은 염제가 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이었음을 생각할 때 그가 염제의 혈통임을 암시한다. 치우는 강인한 몸과 아울러 훌륭한 무기 제작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의 일족은 갈로산과 옹호산이라는 곳에서 구리를 캐서 칼과 창 등의 무기를 많이 만들었고 무장한 군사력으로 염제 신족 내에서도 가장 유력한 집단이 되었다. 학자들은 치우 일족의 이러한 기능에 주목하여 그들이 고대 중국의 변방에 살던 대장장이 집단이고 치우가 우두머리 무당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고대에는 무당이 대장장이를 겸했다. 불을 다루어 금속을 정련하는 기술은 무당이 지닌 특별한 능력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당시 염제는 이미 은퇴를 했고 그 후손인 유망이라는 신이 신족을 다스리고 있었다. 일설에 따르면 치우의 세력이 커져서 유망의 자리를 넘보게 되었고 결국 유망이 패하여 황제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치우와 황제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황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치우를 깎아내린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본 것처럼 중국의 역사서에서 대부분 치우가 못된 악신이나 괴물의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치우의 도전은 자신의 임금이자 어른인 염제의 억울한 패배에 대해 원한을 갚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동방신족의 패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치우와 황제의 최후의 격전은 다음과 같다. 선하고 자비로운 신염제의 복수를 위하여 치우는 전력을 총동원하기에 이른다. 드디어 치우는 집결된 전군을 이끌고 황제의 영역인 탕록으로 진격하였다. 탕록은 지난번 황제와 염제가 싸웠던 판천 근처의 땅이다. 우리는 여기서 탕록의 지명을 기억하자. 동양 신화에서 보기 드문 큰 싸움이 벌어진 곳이 바로 탕록이기 때문이다. 탕록에서 풍겨나온 피비린내는 수만리 밖까지 진동하였고 군사들이 떨어뜨린 병장기가 핏물 위로 둥둥 떠다닐 만큼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치우의 군대에는 앞서 말한 구리머리에 철에 이마를 한 72명 혹은 81명의 용맹한 형제들과 바람의 신 풍백, 비의 신 우사, 거인인 과보 종족, 그리고 도깨비인 이매와 망냥 등의 무리가 대거 참여하여 사나운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황제 측에서도 대비가 없을 수 없었다. 호랑이, 표범, 곰, 독수리, 솔개, 매 등의 맹수, 맹금군단과 충직한 신하인 날개 돋친 용, 응용, 황제의 딸이자 가뭄의 여신인 발 등이 대군을 이루어 치우군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전세는 처음부터 황제군에게 불리하였다. 날카로운 무기로 무장한 치우 형제들과 도깨비 군단의 위세에
황제군이 겁을 먹었기 때문이었다. 일설에 따르면 처음 9번의 전투에서 황제는 9번 모두 패했다고 한다. 그러나 황제는 마지막 몇 차례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치우를 제압할 수 있었다. 그러면 당시의 전투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아보자. 먼저 치우는 도깨비 군단을 앞세워 황제군을 공격하였다. 도깨비 군단은 혼빼기 작전을 폈다. 신음하는 듯한 이상한 소리를 내서는 황제군을 홀리게 하여 갈피를 못 잡게 만들었다. 이에 대항하여 황제는 호각을 크게 불어 용의 울음소리를 내게 하였다. 도깨비 군단은 용의 울음소리에 그만 혼비백산하여 달아나 버렸다. 황제는 호각 외에도 신기한 북을 만들어 자기 편의 사기를 돋우고 치우군의 길을 꺾어 놓았다. 황제가 만든 북은 황제군의 전승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신기하기 짝이 없는 물건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이 만들어진 내력이 심상치 않았다. 동해 바다의 유파산이라는 섬에는 생김새는 소처럼 생겼는데 외다리를 하고는 천둥 소리를 내는 기라는 괴물이 살았다. 황제는 이놈을 잡아 그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었다. 또 뇌택이라는 호숫가에는 용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한 뇌수라는 괴물이 살았다. 이 괴물이 스스로 배를 두드릴라 치면 천둥 소리가 났다. 황제는 이 괴물을 잡아서 그 뼈를 뽑아 북채를 만들었다. 천둥 소리를 내는 북에 천둥 소리를 내는 북채. 그 소리가 어떠할 것인가? 기의 가죽으로 만든 북을 뇌수의 뼈로 만든 북채로 두들겼더니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찼던지 500리 밖에서도 들렸다고 한다. 치우군은 이 엄청난 북소리에 놀라 갈팡질팡하다가 상당수가 황제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자 치우는 이번에는 안개작전을 펼쳤다. 짙은 안개를 일으켜 황제군을 공격한 것이다. 무당이자 대장장이인 치우는 원래 비바람을 불러오고 연기와 안개를 일으키는 술법에 능하였다. 치우가 술법을 부리자 사흘 동안이나 짙은 안개가 황제군을 에워쌌고 황제군은 방향을 분간할 수 없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치우군은 이 틈을 타 사방에서 황제군을 습격하였다. 이러한 오리무중의 전황 속에서 황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지혜로운 신하 풍후가 나섰다. 풍후는 북두칠성의 손잡이가 늘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에 차가 나여 지남거라는 수레를 만들었다. 이 수레는 북두칠성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항상 남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었다. 즉, 수레 위에는 나무로 만든 신상이 있었는데 이 신의 손가락은 수레가 이리저리 움직여도 언제나 남쪽만을 향하였다. 아마 지남철의 원리를 이용한 수레였던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황제군은 지남거의 의지의 방향을 파악하고 안개의 포위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계속 치우군에게 공격만 당하며 밀리던 황제는 마침내 반격을 시도하였다. 황제는 응용을 시켜 천상에 엄청난 양의 물을 모아두었다가 치우군에게 퍼부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계획은 사전에 치우군에게 탐지되었다. 왜냐하면 바람의 신인 풍백과 비의 신인 우사가 치우 편이었기 때문이다. 치우는 쇠로 된 갑옷을 입고 전차에 앉아 풍백과 우사에게 명령하였다. 황제가 물로써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할 것이다. 풍백우사는 어서 비와 바람을 일으켜 적을 공격하라. 명령을 받은 풍백과 우사는 자신들의 특기인 비와 바람을 불러와서 응용이 천상에 모아두었던 엄청난 양의 물을 끌어내려 삽시간에 황제군의 진영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렸다. 황제와 그의 병사들은 도리어 황제군 위로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닥치자 당황하여 이리저리 떠내려가고 우왕좌왕 혼란에 빠졌다. 황제는 이에 급히 거대한 불기운을 몸에 지니고 있는 자신의 딸이자 가뭄의 여신인 발을 불러 지상으로 내려오게 했다. 가뭄의 여신이 나타나자 비바람은 그녀의 뜨거운 열에 모두 사라져버리고 황제군은 곧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황제군은 발의 등장으로 전세가 바뀌자 다시 전열을 정비하여 치우군에게 반격을 가하였다. 운명을 결정하는 이 마지막 전투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황제군은 치우군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결국 그토록 용감했던 치우 형제들과 과보족도 하나둘 전사하고 치우만이 혼자 남았다. 그러나 치우는 끝내 항복하지 않고 용감히 싸웠다.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해 싸웠지만 치우는 마침내 황제군의 맹장 응룡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치우가 끌려오자 황제는 그가 혹시 다시 도망칠까 두려워 손과 발을 형틀에 채운 상태에서 즉각 처형하였다. 싸움에서 고전한 황제의 치우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이로써 동양 신화에서 보기 드문 큰 싸움이었던 황제 치우 간의 전쟁은 일단락되었다. 치우는 죽었다. 황제에게 치우는 목숨 걸고 싸워서 힘겹게 이긴 두려운 존재였다. 이 두려움과 적개심 때문에 황제는 죽은 치우의 주검조차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죽은 치우는 머리와 몸이 산동성의 두 곳에 각각 따로 묻혔다고 한다. 치우가 부활할 것을 염려하여 행한 잔인한 조치이리라. 염제와 치우의 신족은 죽거나 변방으로 쫓겨갔는데 이로써 황제는 명실공히 신들의 세계의 독보적인 주인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실패한 황제 치우 간의 전쟁 신화는 한나라 때에 이르러 중국 민족의 정통성과 권위를 밑받침하는 역사 이야기로 탈바꿈하였다. 즉, 중국 민족의 조상인 황제가 야만족인 치우를 물리침으로써 문명의 제국인 중국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신화는 이처럼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죽은 후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